다음은 유승민 후보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를 반드시 살려내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지방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을 이길 사람은 유승민 뿐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유승민 후보의 부울경 지역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3분입니다. 예, 존경하는 부울경의 시도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이 되면 누구보다도 지방경제, 특히 부울경의 지방경제를 살리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은 한국 제조업, 동남아 제조업, 동북아 제조업의 메카였습니다. 여기는 제조업의 성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곳 제조업들이 지금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그리고 방위산업, 항공, 우주, 기계, 부품, 소재 이런 산업들이 여기에 다 몰려 있고 이곳의 서비스업도 이곳의 제조업이 잘 돼야지 서비스업이 발전을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 부울경 지방경제 제조업의 경쟁력을 반드시 높여서 다시 투자가 돌아오는 유턴하는 그런 부울경 경제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 부산, 울산, 경남을 떠나서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곳의 오랜 수건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사업 제가 대통령이 돼서 반드시 마무리를 해내겠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가덕도와 김해공항의 장기적인 청사진에 대해서 아주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취임 즉시 바로 가덕도 신공항과 김해 신공항의 장기 통합 플랜을 여러분 앞에 제시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민심을 듣고 만약 통합을 한다면 김해공항 자리는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의 새로운 산업, 일자리의 요충지가 될 수 있도록 꼭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광역철도 망을 제가 건설을 하겠습니다. 김천부터 시작해서 거제까지 이 서부 경남의 KTX 조속히 착공을 하고 그리고 울산에서 양산, 부산 또 울산에서 물금, 북정 또 진영, 창원을 거쳐서 이 광역철도망을 하면 지금 부산에서 원하는 그런 이 메가시티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부산은 2030년 세계 박람회, 이거는 공식 박람회입니다. 세계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외교적 노력을 총동원해서 지금 러시아의 모스크바 그리고 이태리의 로마와 3파전으로 경쟁하고 있는 세계 박람회를 반드시 부산에 유치해서 이 박람회가 부산, 울산, 이 경남이 재도약하는 그런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꼭 만들겠습니다. 이 지방 경제를 살릴 우리 유승민 꼭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유승민 후보의 부울경 지역 공약 발표였습니다. 유승민 후보 토론 주도해 주십시오. 예, 가급적 세 분 후보님께 골고루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희룡 후보님, 네. 방금 우리 부울경 공약에 가덕도 공항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네. 원희룡 후보님의 3월 31일 날 인터뷰를 보면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모든 국책 사업에 대해 모든 절차를 위반했다, 심각하다. 매립 지반 자체가 뻘이라서 계속 침하돼서 공항 부지가 나올 수 없다. 안전성, 경제성, 공항의 타당성 부분에서 꼴찌였던 가덕도 신공항을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 앞으로 다 면제해야 된다. 헌법상 형평성 위반이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명령식으로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공화국 질서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이다. 역사 퇴행적인 판타지를 보는 것 같아. 이렇게 아주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질문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오늘은 지금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겁니까? 예, 찬성합니다. 말이 바뀐 겁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김해 공항을 활주로를 틀어서 확장하는 안과 가덕도에 현재 제시되어 있는 안 등 여러 가지를 비교해 가지고 거기서는 가덕도 안이 꼴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8조짜리인지 25조짜리인지도 확정이 안 돼 있죠. 그러면 가덕도가 와서 국제공항으로 가자라는 그 큰 방향에서 앞으로 하더라도 우선 계획을 세워서 예. 사업 타당성 단계를 거치고 그다음 예비 타당성을 거치고 그다음 기본 계획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대통령이 되시면 대답이 아직 안 끝났죠. 예. 그래서 어떤 공항을 어떤 예산으로 지을지조차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절차와 내용을 거쳐라. 그걸 전제로 찬성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좀 읽어드렸던 우리 원희룡 후보님의 가덕도 공항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 거의 뭐 민주공화국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는 지금 많이 다른 말씀을 하셔서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제가 주도권 토론이니까요. 나중에 쓰십시오. 반론입니다. 얼마짜리 공항을 지으려고 하십니까, 가덕도? 제가 주도권 토론이니까 8조짜리입니까, 25조짜리입니까? 예,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그 다음 정부 경제 정책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경제를 꼭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30년 동안 우리 경제가 계속 지금 추락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다시 이끌어 올리려면 그냥 역대 정부가 하던 돈이나 풀고 단기부양책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가장 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저는 정말 이 새로 바뀌는 기술이 엄청나게 바뀌는 이 시대에 저는 인재를 키우면 인재가 기업과 산업을 살릴 거다. 그래서 다른 뭐 노동개혁도 중요하고 규제개혁도 중요하지만 저는 인재 양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되면 거기에 올인할 겁니다. 네.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서는 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 규제가 지금 네거티브 방식으로 한번 전환을 해봤으면 합니다. 예, 규제개혁. 규제개혁 이것을 역대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하지 않고 관료들이 그 권한을 놓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꼭 국가가 주도하는 갑질 경제 체제로 됐거든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게 굉장히 심화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 규제 방식을 우선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승민 후보처럼 경제에 박학다식한 그런 분들을 제가 모시고 경제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제가 금요일 날 우리 홍준표 후보님하고 윤석열 후보님 두 분 토론하시는 거 보니까 저에 대해서 이제 좀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주로 복지 이야기 하시면서. 그래 이제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 홍 후보님하고 윤 후보님께서 복지를 정부가 그동안 돈 쓰던 지출을 좀 바꾸고 그다음에 복지 전달 체계 이거를 좀 개혁을 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돈을 아껴 가지고 그걸로 복지를 할 수 있다. 세금을 더 안 걷어도 된다. 그렇죠.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두 분 다. 거기 두 분이 동감을 하셨어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이제 600조 원이 넘잖아요. 추경까지 합쳐서. 그중에 210조 원 넘는 돈이 복지 예산입니다. 복지 고용 예산인데 그 홍 후보님께서는 지출 구조 조정을 하고 그리고 복지 전달 체계를 개혁하면 얼마나 몇 조 원이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이제 그래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동의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경남지사 할 때 경험은 좀 그렇습니다.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예산은 확정이 돼 있고 이걸 복지 예산으로 어떻게 돌릴까 생각하다가 행정개혁을 해서 고정비용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재정개혁을 하면서 또 고정비용을 많이 줄이고요. 그 줄인 비용을 복지에 한번 투입을 해봤습니다. 경남의 경우에 얼마나 줄였습니까? 그게 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당시 광역자치단체가 전부 평균 31.3% 복지 예산을 할 때 우리는 37%가 넘었습니다. 전체 예산에.
그래 넘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중앙정부 식으로 한번 해보니까 예. 굳이 정세를 안 하고도 예. 지출 예산하고 그래. 고정 비용을 좀 줄이면 그게 가능하겠더라. 대충이라도 몇 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예. 다시 한번 유 후보님이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윤 의원님께 한번 똑같은 질문인데요. 그 지출 정부가 돈 쓰는 걸 구조조정을 하고 개혁을 하고 그러니까 덜 쓰는 거죠. 고정비용을 아끼든지 덜 쓰고 복지 전달 체계를 개혁하면 그걸로 세금을 안 올려도 지금 이 복지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제 주장이신데 그 지출 구조 조정과 복지 전달 체계를 개혁해서 몇 조 원이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지금 뭐 몇 조 원이냐라고 해서 할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 그래도 계획이 있어야지 제가 뭘 말씀을 하지 좀 않겠습니까?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그 세출 예산이 한 600조 넘는다 하셨잖아요. 지난번에는 560조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서 그 세금으로 들어오는 그 세입으로 쓰는 세출이 한 300조가 좀 넘고 그 나머지는 각종 부담금이라든가 보험료 우리가 저 무슨 고용보험에서 지출하는 것도 다 예산에 잡히는 겁니다. 그래도 복지를 네. 하려면 네. 시간이 다 됐어요. 복지를 네. 하려면 내가 그러면 지출 구조 조정과 복지 전달 체계를 개혁해서 네. 여기서 몇 조를 아껴가지고 앞으로 복지 수요가 이만큼 있는데 이 정도 뭐 20조가 됐든 30조가 됐든 아낄 수 있다. 뭐 그런 숫자가 없습니까? 그거는요. 지금 우리가 그 OECD 그 평균이 한 이제 20% 정도로 우리가 한 12% 정도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OECD에 맞게끔 네. 거기 평균에 예, 맞게 시간- 이렇게 그 노령화라든가 네. 이런 게 진행이 될 윤석열 때 후보 답변은 자연스럽게 다음 상당한 기회로 정도의 GDP 대비 넘기겠습니다. 그 우리 유 후보님 질문에 대해 답을 좀 하면서 뭐 제가 간단하게 좀 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복지 재정이라는 것이 이제 200조 또 내년에 210조 정도 이제 되지만 그 복지 재정 중에 세금으로서 커버하는 복지 재정이 한 절반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특별 회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금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뭐 연금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말씀하시는 그 복지라는 게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를테면은 취약계층한테 우리가 공공부조라든지 하는 그런 급여로 해주는 부분들을 좀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좀 복지 재정을 좀 늘려야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노인에 대해서 뭐 수당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당을 조금 늘려줘야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세금이라든가 또는 보험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공과금이라든지 부담금 이런 걸 다 통해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저는 이겁니다. 복지라고 하는 거는 복지 재정은 네. 어차피 늘 수밖에 예, 없습니다만은 답변은 정리를 좀 그걸 해주시고 꼭, 질문을 해주십시오. 세금하고 바로 연결해 가지고 복지가 이만큼 늘면 세금이 이만큼 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 예. 그럼 네. 저는 근데 네네. 지난번에 이제 우리 네. 복지를 네. 토론을 할 때 네네. 그 윤석열 후보님께서도 네. 세금을 안 늘리고 복지를 늘리 방금도 이 어르신들 복지 네네. 또 진짜 이 저소득층 빈곤층 복지 그 부분은 이거는 세금이 조금 늘 수밖에 없겠어요. 늘 수밖에 네.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그거는 그러면 다른 복지를 네. 그러면 네. 줄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나 그럼 우리가 지출 결국은 구조 조정이라는 총량- 거는 이를테면은 무슨 뭐 지방 여러 가지 뭐 교육 재정이라나 이런데 여유 재정들을 우리가 좀 긁어 모아 가지고 왜냐하면 앞으로 고령화 때문에 돈 쓸 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부터 막 증세를 통해 갖고 밀어붙이기 아니요, 시작을 하면 뒷감당이 안 된다는 저도 얘기죠. 뭐 증세 당장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럼 제가 한번 부가세 여쭤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부가세 여러 번 네.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는 또 소득세 법인세를 늘려서 저는 증세도 할 수 있다고 균형 그러셨거든요. 있게 만약에 늘려야 되면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수를 늘려야 되면 예. 간접세와 직접세를 균형 예, 있게 예. 이제 하자는 말씀이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하나 그럼 여쭤볼게요. 예. 그 저한테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네네. 예. 지금 이제 OECD 평균 그 GDP 대비 이 복지 그 부담률이 OECD 평균은 한 20% 되고 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12%지만 문재인 정부 말기에 가면 한 14% 정도 예. 또 OECD도 늘어서 한 22%, 한 8% 정도의 격차가 나는데 격차가 있죠. 예. 만약에 우리 유 후보님께서 예. 집권을 하신다면 임기 5년 동안에 OECD 그 평균 부담률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한 네. 거는 네. OECD 평균 수준의 복지. 네. 그 복지를 장기적인 목표로 두고 네. 나아가자는 뜻이고요. 그럼 몇 퍼센트 정도 늘릴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당연히 복지 지출을 많이 늘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경제 정책이나 복지 정책이나 간에 다 이거는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렇게 누가 대통령이 되든 복지 수요는 네.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거를 세금은 묵자는 한 푼도 것이 안 아니- 늘리고 아니, 한 푼도 어떻게 안 늘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늘 중부담 중부님도 중복지해 소득세 가지고 법인세 증세를 인정하셨거든요. 복지를 갖다가 늘리려면 막 예. 세금을 막 많이 걷어야 된다는 예. 말씀을 하셔서 아닙니다, 세금 아닙니다. 예. 증세도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예. 복지 재정 자체가 세금 말고도 다른 것으로 차지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 네. 말씀드리는 네. 게 이게 복지 지출 구조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하면 된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먼저 우선이라는 이재명 얘기죠. 지사가 기본소득 재원을 25조 원을 그렇게 마련하겠다.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요 다음에 문재인 또 하기로 대통령은 하고. 네. 문재인 제가 대통령은 일단- 국가 부채를 이만큼 늘려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제 말씀은 그게 말처럼 그래 쉬운 게 아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폭등을 해가 있지만 이게 참 저는 걱정스러운 게 내년 3월부터 이 조짐이 지금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부동산이 폭락할 수도 있어요. 올랐던 게 부동산을 폭락을 하게 되면 이 지난번에 유 후보님 우리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결국은 그게 부동산 폭락 사태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금융기관들이 망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 금융공황이 오고 경제공황이 왔는데 저는 미국에서 지금 테이퍼링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중국의 흥다그룹이 지금 파산 앞으로 가고 있고 한국에도 이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이게 지금 폭락 사태라든지 거꾸로 지금 오히려 그 부동산이 경착륙하는 그런 사태를 지금 걱정을 해야 되는데 내년 3월쯤 되면 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다음 정부가 부담해야 할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유 후보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이렇게 함부로 전망하는 거는 저는 좀 위험하다 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부동산이 짧은 기간에 굉장히 폭등을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짧은 기간에 폭락하는 것도 홍 후보님 말씀대로 위험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테이퍼링 하면서 금리를 올리고 돈을 거둬들이고 이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11월에 한국은행이 금리 올린다고 아예 뭐 예고를 거의 확실상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주가가 이제 3,000원에서 지금 오늘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부동산이든 이런 자산 시장에 굉장히 좀 불안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홍 후보님 말씀하신 단기간의 부동산 폭락에 대해서 대비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홍 후보님이나 우리가 유지하던 다음 정권 초반에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세금의 인하, 규제의 완화, 공급의 확대, 또 지금 1가구 1주택을 갖고자 하는 무주택자들한테는 대출 규제를 이렇게 풀어주는 저는 그런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2008년 미국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는 그때 미국은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거기서 파생 상품을 그 뭐 수학자,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이 파생 상품을 위험하게 만들었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LTV, DTI 규제가 그동안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미국만큼 위험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들 주장에 의하면 부동산 거래세를 20%만 낮춰도 아파트 물량이 20만 세대가 시장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도 있어요. 예,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는 물론이고요. 이 세금을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엄청 높여가지고 지금 어지간한 한 채 갖고 있는 중산층들도 세금 부담이 엄청 크고 특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1가구 다주택자한테는 엄청나게 매겨가지고 그 세금이 만약 내려오면 그러면 물건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예. 아까 그 가덕도 우리 유 후보님께서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그러면 가덕도 공항은
기존의 김해공항은 이제 어디 첨단 산업단지 같은 거로 쓰시고 가덕도 공항만 남기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어떤 그거는 제 말씀은 네. 지금 김해공항에 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금 정부는 김해공항을 마치 그대로 두고 가덕도 공항을 짓는 것 같이 부산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박영준 부산시장은 장기적으로는 통합하는 게 맞다고 그러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가덕도 공항이 지금 무슨 활주로를 하나만 한 번만 까는 식으로 그런 작은 규모의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해가지고는 최소한 라인을 2개 이상을 아니, 깔아야 당연히,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 김해공항에 지금 군공항도 있습니다. 군 민군 겸용입니다. 그래서 김해공항을 가덕도공항을 합치려면 가덕도를 굉장히 크게 지어야 되고 군사시설까지. 그럼요. 아, 그러면 그거 예. 시간이 엄청 걸리겠는데요? 아니요. 그거는 시간 걸리죠. 그때까지는 김해공항을 일단 두고. 그렇지만 제가 대통령이 취임하면 하겠다는 거는 가덕도와 김해 사이의 역할 분담이나 통합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는 결론을 내고 일을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9월 14일 날 부산일보 그 인터뷰에서 예타 면제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막 밥 먹듯이 하면은 이게 청년 세대의 부담이 간다. 그래서 이런 예타 면제식의 가덕도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 가덕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지금 같은 이제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가덕도 사업 타당성 진행 중이거든요. 지금 진행 중인 거는 활주로 한 번 가지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 말씀은 그런 가덕도 신공항을 해가지고는 장기적으로 그림이 안 나옵니다. 어차피 바다를 매립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예타 면제는 이미 가덕도 특별법에 그렇게 돼 버렸어요. 할 수 있다고만 돼 있죠. 예, 그렇지만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니죠. 예타 면제를 하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이 가덕도 문제에 대해서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들한테 내가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이런 그림을 가지고 가겠다. 제 같으면 김해공항하고 가덕도공항을 합치겠다. 그러면 그 가덕도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대규모로 지어야 될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쪽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유 후보님이 집권을 하시게 되면 이 가덕도 공항은 이게 뭐 물 건너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제대로 된 줄이라도 국제공항이라도 일단 좀 놓고. 아닙니다. 그러려면 국제공항 먼저 활주로 한 번만 깔고 놓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매립을 해가 활주로를 한 번 더 깔고 이래 되면 저는 국민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김해하고 가덕도 공항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분명한 그림을 갖고 가자. 제 말이 원래 취지는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마스토론 사회 서비스 일자리 논의가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논의를 좀 더 해달라. 특히 사회 서비스 종사하시는 여러 분야의 분들에게서 왔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더 후속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지 전달 체계는 우리가 자꾸 무슨 복지 전달 체계를 무슨 이 어떤 공중에 있는 기계적인 시스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복지 전달은 전부 사람의 손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뒷받침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어떤 사명감과 자존감, 보람, 성의를 가지고 정말 자기처럼 사람들을 돌보느냐. 이렇게 돼야 사회적 서비스가 되고 우리 사회가 따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가장 속상해하는 게 같은 일을 하는 그 복지 전달하는 일 사회 서비스에서도 격차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심한 분야를 만약에 몇 개를 꼽는다면 어디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사회 서비스 안에 복지 분야도 보니까 간병하고 뭐 돌봄하고 무슨 뭐 환자별로 그게 종류가 다 다른데 어떤 경우에 주로 보니까 오래된 그런 직업의 경우에는 좀 이 임금이 높고 새로 생기고 정부가 신경을 덜 쓰는 부분은 임금이 상당히 낮고 그렇더라고요. 그 격차는 제가 인정하고 그거는 문제고 그거는 해소해야 된다고 지난번 우리 토론할 때도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동의를 못한 부분은 그때 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이미 350만 개나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60만 개나 더 늘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통계를 찾아보니까 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350만 개가 아니고 207, 80만 개 되고 앞으로 OECD의 3분의 2 수준으로 가려고 그래도 제가 공약을 한 대로
한 100만 개 정도는 더 넣는 게 맞는데 우리 원 후보님께서는 자꾸 그 같은 사회 서비스, 복지 서비스 하는 일자리 사이에도 상당히 불공평한 문제가 있다. 이 점을 자꾸 지적을 하시거든요. 지금도 그러시고. 저는 그런 불공평한 문제는 당연히 고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표적인 경우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돌본다거나 여러 가지 지역의 뭐 취약계층을 돌본다고 하는 게 중앙정부 각 부처별로 사업에다가 그 인건비가 포함되어 오는 경우 또는 지방에서 아예 그걸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공공 일자리로 채용하는 경우 다 다릅니다. 이거를 쉽게 말하면 분권, 비분권의 격차가 대표적인 건데요. 중앙정부는 예산을 안 줍니다. 지자체들은 예산이 없으니까 못합니다. 왜냐하면 복지 업무를 지방으로 돈을 안 주면서 다 떠넘겼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저는 그거는 복지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똑같은 다 뭐 전라도에 살든 경상도에 살든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저는 그거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재정도 약한 지방정부한테 자꾸 떠넘길 게 아니라 국회의원 몇 선 하셨죠? 4선 했습니다. 원내대표 하셨죠? 예. 중앙정부가 아니, 저는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뭘 했습니까? 똑같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권, 비분권 격차에 대해서 원내대표까지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발언이라거나 개선 노력을 하신 적이 있냐고요? 저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에 대해서 저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분권, 했고요. 비분권의 가장 대표적인 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는 늘 중앙정부가 복지는 다 이렇게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런 걸 잘하기 위해서 제가 대통령 출마했습니다. 사선 의원하고 원내대표 하면서 그걸 위해서 그동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또 한 게 없는 왜 것도 뭐가 원내대표나 있습니까? 의원들은 안 왔다가 그거 하려고 대통령 하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아니죠. 못한 거 하시려고?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늘려서 사회복지를 제 주도권입니다. 워낙 주도권 하시니까. 시키자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지금 다 동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부분 아닙니까? 100만 개를 사회 서비스 더 만들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렇습니다. 일자리는 넘치는데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분야인지 아십니까? 알죠. 뭐 장애인,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거는 한 중증장애인한테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뭐 서너 명의 사회복지사가 달려 들어가지고 겨우 이렇게 그거를 케어를 하고 그래 계시더라고요. 치매 노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돌보기 힘든 곳은 다 이 사람이 모자라죠. 간호인력 어떻습니까? 어떤 간호인력요? 아니 간호인력이 부족합니까? 간호인력 일자리가 부족합니까? 간호인력 당연히 부족하죠 지금. 예, 간병인. 간병인도 부족하죠. 지금 다 저 외국인들이 그래서 하고 제가 있죠? 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를 늘리자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이 노동력, 사람의 손이 있는 필요한 일자리가 일자리도 있기 사람들이 때문에 안 가는데 일자리만 늘릴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비정규직, 저임금, 그다음에 우리 원 후보님 정확하게 지적하신 그분들 사이에 불공평한 문제 이런 거를 처우를 개선하는데 왜 지방정부한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복지를 직접 자기 일로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천사라서 봉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다고 하죠. 하지만 그분들은 직업인이고 생활인입니다. 사회복지사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최저생계비가 안 됩니다. 지금 요양보호사, 지금 일자리는 있지만 인력이 없고요. 간병인, 인력이 없어서 지금 베트남, 다 동남아 외국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파트타임으로 돌보는 인력,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우리 복지 전달 체계, 돌봄, 보건, 그리고 안전에 종사하고 청소년 이 지도사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하고 자존감을 높여줘야만 질문해 이게 주시죠.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말씀입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묻기 전에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서 아까 대통령 통치 행위는 이거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밝히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분명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통치행위라는 이런 정말 애매모호한 이름으로 헌법과 법률 위에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윤석열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경제 질문부터 간단한 거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요. 저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비용 상승인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인플레이션 이야기고. 아니죠. 이제 비용이 상승하면 네. 인플레이가 되는 거죠. 아니죠. 인플레이는 그냥 경기가 과열이 될 때 인플레이션이 되고,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값이 오른다든지 석유 값이 오른다든지 하면은 비용이 상승되면서 가격은 올라가고, 그 이제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되는 것이죠. 거는 스태그플레이션 생산량은 줄어들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정확하게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우리나라를 관찰하는 외국인 투자자도 그렇고 우리 네. 국내 전문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언론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는 성장이 둔화되고 실업이 늘어나면서 인플레가 올라가는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요즘 이 슬로우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슬로우플레이션. 못 들어봤습니다. 슬로우플레이션은 성장이 마이너스로 내려가거나 실업이 많이 증가되거나 이런 건 아니면 성장이 굉장히 이 지지부진하고 둔화되면서 인플레는 올라가고 네네. 지금 돈이 엄청나게 풀려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슬로우플레이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황 후보님한테 묻고 윤 후보님한테 못 물어봤는데 저는 정말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은 복지 분배보다 경제 성장에 더 비중을 둘 때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네. 윤 후보님은 딱 한 가지 성장 정책이다 이러면 뭘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까 인재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저도 교육 혁신에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 지금 이 생산 함수에 이제 노동과 자본이 들어가서 산출물이 나오는데 이제는 노동과 자본보다는 이 생산 함수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건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이다. 그럼 네. 저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동감을 맞습니다. 해주셔서 네. 예, 그 동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 그 주도권 토론이라서 제가 이거는 좀 물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윤 후보님 지난주 제주에서 이런 굉장히 격한 발언을 하셨어요. 그 윤 후보님은 2년을 털어도 나온 게 없다. 네. 그런데 다른 후보는 민주당이 겁이 안 나니까 안 털었다. 다른 후보는 터는데 일주일도 안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정치를 22년 차 하면서 제가 정치 22년 차 하면서 이런 모욕은 제가 처음 당합니다. 그 말씀을 터는데 일주일 터는데 일주일도 안 걸리는 후보가 저 유승민입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하신 아니, 거를 이거 그대로입니다. 정확하게 예.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간에 말이 잘렸는데 제가 나는 오래 털렸다. 예. 그런데 다른 분들도 후보가 되면 일주일도 안 돼서 이런 말이죠. 이거 보세요. 일주일도 안 돼서 턴다 이거예요. 터는데 다 터는데 일주일이면 끝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일주일도 안 돼서 털기 시작을 후보님, 해가지고 가만히 안 둔다 이런 얘기죠. 후보님 제가 22년째 네. 틀렸는데 아직 문제 하나 안 나왔습니다. 아니, 제 말씀을 그래서 저는 자, 윤 후보님께서 기분 안 나쁘시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그 옛날에 왜 무슨 안종범 문자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은 특검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도 그 당시에 그거 보고 아니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요, 그건 불법이 아니었어요.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사람을 추천한 거예요. 그런데 추천하셨다고 이제 그럼요. 하시는데 저는 뭐 우리 유 후보님 입장에서 그걸 10분 해석을 합니다만은 선거를 앞두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걸 가지고 지난 대선 일주일 전에 그걸 가지고 그 이후에 또 1년 후에 대선 끝나고 또 우려 먹은 거예요. 그 이거 보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 말씀이 이걸 털어서 아니, 그러니까 제 사법 말씀은- 처리한다는 게 아니라 제 말씀은 막 이런 거 저런 거 뽑아가지고 제 말씀은- 선거에 나서면은 제 막 말씀은 지지율 떨어지고 알겠습니다. 표가 안 나오게 막 공격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제 말씀은 다른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어떻게 털어도 일주일도 안 걸린다 이렇게 일주일 하시는 만에 거는 뭐 그 정도 길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그다음에 가만히 이런 안 말씀 또 둔다는 하셨어요. 얘기죠. 네. 아니 다른 후보들은 정치판에서 20년 지냈으면 다 부패하고 검찰 공무원을 20년, 26년 하셨으면 그러면 도덕 검증, 윤리 검증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 그러나 아니 지금 스폰서 검사고 부패 검사고 얼마나 많은데 근데 우리 후보들 검찰 중에서 공무원을 오래 지내면 그야말로 그러면 혹독한 인사청문회 받아본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더 깨끗하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아니 저보고 뭐 무슨 부패하네 이러니까
우리는 선거 때마다 상대방 후보에게 샅샅이 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본 그러니까 사람들입니다. 정치하신 분이나 예, 정치한 사람을 다 부패하고 검찰 그러면 안 공직자로 되시죠. 아니 저희도 예.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 수사하다 알겠습니다. 보면 까꾸로 예. 엄청 털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조심 네. 하나 갖고는 예,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더잘 아시잖아요. 마지막 우리, 질문하겠습니다. 홍 후보님께서 자, 그죠? 오늘 이재명 지사가 국감에서 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이재명의 측근 유동규의 비리가 드러나면 사퇴하겠냐 이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거꾸로 쳐요. 네. 우리 윤석열 후보 측근도 문제 아니냐. 그러면 윤석열 후보도 측근이 손준성 검사가 만약 불법을 저지르면 예? 그러면 마찬가지로 사퇴하겠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서울행정법원의 윤 후보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그 캠프에서 황당하다 이랬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대변해 주십시오. 황당하다는 표현이 나올 법하죠. 왜냐하면 작년에 저 징계 사건에서는 집행정지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두 번 내리 집행정지가 나왔고 가처분하고 거기에- 이거하고는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자, 뜨거운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승민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또 부산, 울산, 경남의 시도민 여러분, 다음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겁니다. 특히 이곳 부산, 울산, 경남 경제가 정말 어려워서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방대 졸업해도 취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 경제를 살리는데 정말 팔을 걷어붙이고 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그거 꼭 만드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저 유승민을 다시 봐주십시오. 이재명 오늘 굉장히 오만하고 궤변으로 적반하장에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으로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 이기려면 정책 공약, TV 토론, 도덕성 모든 면에서 이재명을 압도해야 됩니다. 제가 꼭 이재명을 이겨서 여러분들께 정권 교체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